예, 안녕하십니까. 제16회 도산 안창호 포럼 강의를 맡은 김용달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대면 강의가 어려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민대학에서 한국독립운동사로 박사학위를 받고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연구소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근현대사학회 회장을 하면서 한국근현대사를 같이 공부하는 학자들과 교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상해시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활동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다 아시다시피 평안도 강서에서 태어나서 1878년에 태어나셨죠. 그래서 상해에 오신 시기는 1919년 3.1운동 이후에 3.1운동의 그 독립열기와 의지를 담아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거기 내무총장으로 선임돼서 오시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나이로 하면은 42살에 상해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2년 4월 29일 윤봉기 의거 직후 일제에 피치돼서 국내 압송되게 되죠. 그래서 상해 시기 19년서부터 32년까지 약 12년이 되겠죠. 그래서 뭐 사람이라고 하면은 제일 황금기라고 하는 작년에 그 시기를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그리고 나중에는 노동국 총판, 그리고 지방선전부 총판을 역임하셨고, 그 후에 민족 독립운동 세력의 통합을 위해서 임시정부를 나와서 민족세력 통합운동에 힘을 다 쏟습니다. 그래서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하시고 부의장으로 활동하셨고, 또 민족유일당 운동을 벌이셔서 민족대당으로서 유일한 정당, 독립운동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 결과 1930년 1월 달에 상해에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독립운동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독립당을 창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국독립당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꼽히려고 하던 시기에 일제에 잡혀서 꿈을 무산되고, 또 국내에 압송돼서 서대문 형무소 그리고 대전 감옥에서 고생하시다가 병고속으로 나와서 38년 3월 10일 돌아가시는데, 그 아주 인생의 황금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상해에 이제 도산 선생이 도착하게 된 이유는 도산 선생님이 미주에서 미주로 이제 그 유학을 갔다가 아예 미주에서 민족운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공립협회 그리고 국민회 그리고 대한인국민회를 만들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3.1운동 직전에 도산 선생님이 대한인 국민회 중앙총회 총회장이 됩니다. 그것은 당시에 대한인 국민회는 미주뿐만 아니라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와이, 미주 본토, 그리고 멕시코까지 지방회를 둔 아주 세계적인 한국 그 민들의 정부와 같은 그런 조직이었었는데,
거기에 최고 책임자가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도산 선생님이 내무총장으로 선임됐다는 이제 전보를 받고 국민의 중앙총회에서 도산 선생을 미주 대표로 이제 파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산 선생이 미주를 떠나서 5월 달에 상해에 도착을 하시고, 그리고 6월 28일 날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총장으로 이제 취임하시게 되는데, 이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내각 책임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순회였었는데, 행정부 수반이었었는데, 국무총리는 이승만이었습니다. 근데 이승만 국무총리는 하와이에서 활동하면서 상해로 부임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보다는 국내 한성에서 조직된 한성정부의 집정관 총재, 그걸 대통령으로 이름을 바꿔서 미주 워싱턴에서 사무실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산 선생이 자연스럽게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무총장으로 취임하니까 국무총리를 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초기에 지도하면서 그러니까 수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수반 역할을 하게 된 데는 이 자료가 이제 보여지겠지만 대한인 국민의 중앙총회 그 재정 보고서에 의하면은 약 3만 불을 임시정부를 지어온 초기에 18년서부터 19년까지 약 2년간에 걸쳐서 3만 불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3만 불의 돈이 얼마냐면은 당시에 하와이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이 $1, 1불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그 노동자 임금이 한 10만 원 되는데요. 그것으로 환산을 하면은 요즘 돈으로 하면 한 40억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도산 선생이 또 오실 때 개인적으로 돈을 모아서 가져오신 돈이 한 5천 불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 45억 정도의 자금을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 세워져 있었지만 임시정부가 활동을 하려고 하면은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재정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보내주는 독립운동 자금 이것을 근근히 운영하고 있었는데, 도산 선생이 오니까 이게 이제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제대로 체제를 갖추게 되고 임시정부라고 하는 정부가 이제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시자마자 임시정부 직원들한테 월급도 주고 또 독립운동 그 요인들한테, 임정 요인들한테 활동비도 주고, 그리고 와 보니까 임시정부 총사라는 게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합의로 321번지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임시정부 소개할 때 나오는 그 양식 건물, 그걸 임대한 그 돈이 사실은 도산 선생님이 갖고 오신 돈이죠. 그래서 도산 선생이 갖고 오신 그 돈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제대로 운영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도산 선생이 이제 내무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당시 국내는 3.1운동이 그 5월까지 그 전개되다가 도산 선생이 취임할 6월 경우에는 굉장히 좀 사그러져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되살리기 위해서 도산 선생님이 뭐를 하냐면은 특파원을 파견하고 또 그런 특파원들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고 또
이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 세워져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어떤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산 선생은 바로 취임하자마자 7월 10일 날 임시연통제라는 것을 국무원령 제1호로 공포를 합니다. 이 연통제라는 것은 뭐냐면 요즘 우리 행정조직처럼 내무부 산하에 도, 군, 면을 두는 거예요. 예, 개선적인. 그래서 도산 선생님은 국내에서 임시정부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평안북도, 평안남도, 함경도, 그리고 서울, 경기도 이런데 그 연통제에 의한 연통조직, 이게 이제 지방행정망인데 임시정부의 국내 지방행정망을 조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방행정망을 조직하기 위해서 국내 특파원들을 파견하고 또 그 국내 특파원들이 가서 지금 사그러져가는 3.1운동을 되살리기 위한 그 시위 준비와 운동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갖고 아주 그 국내 각지에 파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시정부가 이 연통제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와 연락 그리고 행정망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파이프로 해서 국내에서 독립운동 자금이나 독립운동에 관한 정보 이런 것을 수집을 하면은 그 파이프를 통해서 임시정부로 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도산 선생님이 그 내무총장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이 임시연통제를 공포를 해서 국내 행정망을 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파원들을 파견해서 국내에서 사그러져 가던 3.1운동을 재차 다시 만세 시위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죠. 그 결과 그 제2차 독립만세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날짜가 10월 31일이었어요. 이날은 그 대정 일본 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천장절이었었는데 이날 천장절을 기념해서 만세 시위를 전국적으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족대표를 선정을 해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또 그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을 동원해서 만세 시위를 전개를 하는데 그 당시에 그런 만세 시위가 서울뿐만 아니라 평양 이런 국내에 아주 여러 곳에서 발표됐고 그 소식이 독립신문에도 잘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산 선생님이 오시게 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체제를 갖추게 되는 거죠. 뭐 정부로서 체제를 갖추게 되고 또 정부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독립운동도 하게 되고 또 정부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당시에 또 초미의 관심이 뭐였었냐면은 이 정부의 활동을 국내의 동포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신문사를 만들어서 신문을 발행해야 되겠다. 이거는 뭐 도산 선생님이 미주에서 공립협회를 만들어서 공립신문을 발행하고 또 대한인 국민회로 통합해서 신한민보를 발행했던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독립신문을 창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월 달에 독립신문을 발행해서 국내 동포들에게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소식뿐만 아니라 각지의 독립운동 소식을 전파하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국내 동포들에게 독립의 꿈을 줬다는 거거든요. 야, 우리 이 나라, 우리 국내에 있는 우리가 지금 일제 식민지 하에 있지만 우리 지금 상해나
외국에는 우리 정부가 있고 우리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방법이 이 독립신문을 전국에 배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국내 동포들에게 아마 우리가 강복을 맞이할 때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우리 대한 동포들에게 가슴속에 우리 정부고 우리 독립을 달성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부라는 것을 심어준 계기가 된 게 독립신문 발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독립신문 발행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큰 것이고, 또 이분은 이 임시사료편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총재로 역할을 하면서 이제 파리 강화 회의가의 그 결과물로서 국제연맹이 창설되는데, 이 국제연맹에 우리나라가 고유의 독자적인 역사를 영위해 온 나라고, 일본과는 역사와 문화가 다르고, 우리는 또 일본이 침략했을 때 어떤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것을 국제연맹에 알려서 한국의 독립을 얻기 위해서 외교사료 편찬을 해요. 한일 관계사 편찬, 외교사로서 한일 관계사를 편찬하게 되는데, 그 업무를 또 임시사료편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업무를 하게 되고, 이런 역할들을 이제 쭉 하신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로서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각지의 임시정부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도산 선생님의 그 평생을 보면은 하여튼 협동 단결을 항상 주장을 하시는데, 또 협동 단결이라고 하는 그 화두를 또 많이 쓰시고 그런데 그것을 도산 선생님은 대동단결이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 대동단결을 해야 우리보다 군사력도 뛰어나고 국력도 뛰어난 일본과 대항해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동단결론을 항상 도산 선생님은 연설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주장하는데, 이분이 당시에 3.1운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3.1운동에서 우리가 독립을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독립선언서를 통해서 오등은 여기서 우리 민족의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딱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느 독립선언서나 다 비슷해요. 28 독립선언서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만주에서 길림에서 발표된 대한독립선언서도 마찬가지고, 다 대한 또는 조선의 독립국인과 대한인 또는 조선인의 자주민 또는 자유민임을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독립했고 우리가 자주민인데 우리 그 정부가 있어야 되고 우리 국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통치할 수 있는 우리의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3.1운동 기간 중에 다 일어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그래서 그런 정부가 국내에서는 이제 한성 정부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러시아 연해주에서는 이제 노령 정부라고 하는 대한국민의회 정부가 있었고, 그리고 상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다 순회가 행정부 그 강요들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실체도, 운영하는 실체도 달랐고, 특히 그 한성 정부는 국내에서 세워졌다고 하는 그런 그 정통성은 있었는데, 이게 국내에서 조선 총독부 체제하에서 정부를 운영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름만 있었고, 또 노령 정부는 의회 정부였어요. 대한국민의회, 의회가 행정과 입법 기능을 다 갖고 있는 의회 정부였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상권 분립이 이루어진 정부가 상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었는데, 그리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노령정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국 민족이 하나인데 왜 정부는 두 개여야 되느냐. 그래서 이 정부를 합쳐야 된다고 하는 그런 독립운동계에서 그런 말들이 많이 이제 됐고,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면은 어디 추진 주체가 가 있었는데 그걸 추진할 만한 사람이 뭐 있지 않았죠. 그래서 그것을 맡아서 추진하신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공교롭게도 한성정부에서는 강요 중에서는 노동국 총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노동부 장관이죠. 그리고 거기에 집정관 총재, 즉 뭐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이제 이승만이었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이동희였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총장이 이제 이동영, 재무총장이 이시영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도산 선생님은 저 밑에 강요 중에서도 그 말단의 노동국 총판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였고, 또 상해 정부에서는 그냥 그 국무총리 아래 제일 실권이 있는 내무총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외무총장은 김규식이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리고 저기 그 노령에는 의회 정부였기 때문에 뭐 그건 저 수반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고, 그래서 이것을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그 독립운동계의 논의가 뭐냐면은 이 실체가 있는 정부는 노령정부하고 상해정부다. 근데 그 상해정부는 행정부도 있지만 저쪽은 의회정부이기 때문에 통합하려고 하면은 의회를 통합하고 나중에 그 의회에서 수반을 그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얘기가 오갔고, 그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일부에서는 특히 이제 기호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가들은 한성정부에서는 국내에서 13도 대표가 모여서 조직한 정부라고 하는 정통성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해외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은 존내주의라고 해서 국내를 굉장히 숭상을 했어요. 국내에 왜 우리 국민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것이 고기였기 때문에 그 국내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게 독립운동가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13도 대표가 만든 강요들인데 이걸 함부로 여기서 우리가 바꿀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도산 선생님이 뭐 일반인 같으면은 내 자리가 상해정부는 내무총장인데, 아니 저 한성정부는 지금 뭐 노동국 총판이라고, 실체도 뭐 노동국 총판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자리라면은 되게 그 자리에 욕심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도산 선생님은 먼저 독립이 우선이고 명분을 또 중요시하고 그러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대폭 양보해서 국내에서 조직된 그 행정부 강요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노령의회와 상해의회를 통합하는 그런 방식으로 임시정부를 통합하자. 이렇게 이제 제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9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통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시정부가 통합되면서 이날 이제 그것을 한성정부를 그대로 그 강요안을 그대로 의정원에서, 즉 국회에서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통령으로서 이승만을 선출하고 국무총리로 이동희,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노동국 총판으로 이제 내려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의 양보와 대국적인 그런 생각에서 이제 임시정부가
통합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당시에 어떤 모습을 띄우게 되냐면은 그야말로 독립운동 세력의 대표 같은 그런 모습을 띄워요. 어떻게 띄우냐면은 이제 지방 출신으로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기호 세력을 대표하는 분이고,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서북 세력을 대표하는 분이고, 국무총리 이동희는 한경도 세력을 대표하는 그런 삼거두 정치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독립운동론으로 보면은 도산 선생님은 독립운동을 준비해서 우리가 힘을 길러서 독립을 쟁취하자고 하는 그런 준비론적인 독립운동 전략을 갖고 계신 분이고, 이승만 대통령은 국제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자고 하는 분이시고, 이동희 선생은 무장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자고 하는 이런 외교론과 준비론과 무장투쟁론이 조합 조제가 이루어지고요. 또 그 지지 기반을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와 국내 기호 세력이고, 도산 안창호 선생은 미주 본토와 서북이 중심이고, 이동희 선생은 만주 노령과 한경도가 중심이 되고,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는 흔히 이제 삼거두 정치 시기라고도 얘기하고, 또 일부에서는 임시정부가 제일 정말 국가와 정부로서 명실상부한 체제와 위상과 역할을 하던 시기라고, 이게 이제 21년까지 그런 체제가 이어지는데요. 그런 모습을 이제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도산 선생님 하면은 한 말부터 우리가 왜 일제에게 국권을 뺏겼느냐, 우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뺏겼다. 그래서 국권을 되찾는 길은 뭐냐, 힘을 기르는 길이다. 라고 이제 항상 연설에서 그런 것을 부르짖어왔고 그것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도산 선생이 마치 실력만 기르자고 하는 그런 분으로 이제 잘못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산 선생이 20년 1월 달에 연두 연설에서 이제 여기에 이제 독립신문에 그대로 이제 그게 보도되는데, 우리 국민이 단정코 행해야 할 6대 4라고 하는 그 연설을 해요. 이제 다른 말로 말씀하면은 올해 반드시 우리 국민이 목숨 걸고 단정코 해야 할 6가지 일인데, 그 연설의 첫째를 뭘 얘기를 하냐면 군사를 얘기합니다. 군사를 얘기하면서 올해는 독립전쟁의 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이제 물론 도산 선생님의 이 연설은 도산 선생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시기에 1920년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독립전쟁의 해라고 공포하게 되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임시정부를 세워서 파리 강화 회의에서 아주 열렬하게 독립외교를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파리 강화회에서 민족 자결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비록 일본이라고 하는 승전국 식민지지만 우리가 세계의 인도 정의라고 하는 보편적 논리에 의해서 민족의 자결성을 얻고, 그 자결성에 따라서 식민지 국가인 한국이 독립이 돼야 된다고 하는 국제적 그런 여론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래서 파리 강화회의 대표로서 김규식 그 외무총장이었던 김규식을 보내서 역할을 했지만 파리 강화회에서 그게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론이 그 공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정부를 세워갖고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쟁취한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얻은 게 뭐냐 도대체. 그래서 특히 무장투쟁론자들의 비판을 많이 받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앞장선 게 이제 국무총리 이동희 선생 같은 분이었어요. 이동희가, 그 국제사회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힘의 논리에 놀아나지, 인도의 논리에 놀아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일본과 싸워서 우리가 독립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국제사회도 우리 독립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독립전쟁론을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임시정부의 내무총장이 이동영이었고 재무총장이 이시영이었는데 이분들 다 1910년대 신흥무관학교 세워서 무장투쟁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파리 강화 회의가 끝난 이후에 대한민국 이후에 이제 통합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통합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로서 11월 3일 날 이동희 선생이 노령에서 와서 국무총리로 취임하면서 이 분위기가 독립전쟁론의 분위기로 많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도산 선생님도 자기 주장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그 분위기를 자기도 거기에 조응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동조하면서 1920년을 독립전쟁의 해라고 하는 그 연설을 도산 선생이 해요. 이동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연설로 그치는 게 아니라 도산 선생은 당시에 자신을 따르던 젊은 청년들을 국내 특파원으로 보내서 국내 의용단을 만들게 하고 군사 주비단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또 천진에서 자기를 추정하던 천진 불변단이라고 하는 그 주로 서북 사람들 중심으로 만들어 명재세라든가 조선홍이라든가 그리고 저 전라도 보성 출신의 박문영, 박한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조직한 독립운동 단체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분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고 서북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도산 선생을 추정 와서 우리를 임시정부 외곽단체로 인정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도산 선생은 그것을 승인하고 그 한 후에 이들을 국내 특파원들로 국내에 많이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들어가서 뭐를 하게 하냐면은 첫째, 독립운동 자금, 군자금을 모으게 해요. 우선 조직을 만들어서 군자금을 모으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모집해서 그 모병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모집해서 어디로 보내냐면 상해나 만주로 보내서 군관학교로 보내게 하고 그리고 하나는 또 뭐냐면은 이 군사 활동을 할 수 있는 무장 조직을 만들게 해요. 그게 이제 결사대인데 이 결사대라는 것을 만드는데 그 대표적인 게 대한독립군사령부라는 거예요. 대한독립군사령부라는 것을 도산 선생님이 천진불변단의 박문영 그리고 국내에서 광복회 운동을 하던 그 한운 이런 선생한테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군사령부라고 하는 이 군사활동 조직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8월 24일 날 미 의원단이 이제 그 한국에 와서 그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여기에 마중 나오는 그 조선 총독부 고관들, 그 다음에 친일 고위
그 친일 고위 인사들을 이때 그 처단하려고 이제 그런 계획도 세웁니다. 그래서 무기도 단동, 지금 안동, 옛날에 안동이죠. 안동, 을 통해서 국내로 반입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한운, 박문영 이런 분들이 이제 성공은 하지 못하고, 그날 아침에 한운 이 누설이 되면서, 비밀이 누설되면서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때 결사대 대장이었었는데, 이분이 잡히면서 미수에 그치게 되는데, 이러한 일도 했고, 또 하나는 김석항이라고 하는 황해도 출신의 그 도산 선생의 그 찍은 사진에도 이제 나오는데, 이분은 이제 황해도 분으로서 일본에 유학하다가 황해도의 아주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래서 상해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상해로 망명해서 도산 젊은 분인데 1894년 해공 신익희와 같은 나이인데 아주 젊은 도산 선생은 그 상해에서 활동할 때 젊은 그 청년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뭐 워낙 그 말도 잘하실 뿐만 아니라 생각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고 좀 선진적이었기 때문에 뭐 이광수도 그렇고 해공 신익희도 그렇고 김석항도 그렇고 뭐 주영안도 그렇고 뭐 그 현순도 그렇고 윤현진 이름은 이제 경상도 마산 그쪽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 아주 도산, 또 해공은 뭐 여기 기호 광주 사람이고 경기도 광주 사람이고 이런데 이런 젊은 분들이 많이 이제 그 해공 선생 도산 선생을 따랐어요. 그 중에 하나가 김석항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김석항이라고 하는 인물이 의용단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도산 선생은 김석항을 국내에 보내서 국내 의용단이라고 하는 군사활동 조직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의용단은 굉장히 큰 조직이었어요. 김석항이라고 하는 분이 돈도 많고 재주가 많은 분이라 평안도뿐만 아니라 황해도, 자기 고향 황해도 평안도에 그 지단을 또 도산 선생의 논리에 따라서 도단, 지단까지 만들어 갖고 이 활동을 군자금도 모집해서 임시정부에 보내고 또 사람도 청장년을 모집해서 또 그 상해로 보내서 군관학교에 보내고, 한편으로는 또 뭐를 하냐면은 당시에 아주 원부가 뭐냐면은 평양의 그 평남도청의 제3부는 경무부였습니다. 경무부. 요즘 말하면 제1부 뭐 경무부인데, 경무부가 평양에 왜 3.1운동 때 그리고 19년 10월 31일 날 제2차 독립만세 운동 때 이 탄압한 그 부서가 이 평남 제3부 경찰 경무부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아주 그런 원부였어요. 우리 민족에게, 평양 시민들에게. 그래서 여기에 8월 초에 여기에 새로 그때 경무부를 건물을 새로 지었는데, 여기다 그 안경신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비롯한 대원들을 보내서 여기 3부의 도청에다가 폭탄을 던지게 하고, 또 표영준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경찰부장을 평양 시가에서 자동차 타고 가는 경찰부장을 처단을 시도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때 그러한 자료들이 요즘 그 판결문이라든가 이런 비밀 문서를 통해서 다 발견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분들이 다 가서 상해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도산 선생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도산 선생님이 이런 면이 있었구나. 이런 군사 활동에도 굉장히 중요시한 그러한 활동을 하셨구나. 이런 것이 나오고, 또, 이러다가, 도산 선생님이 이제 1921년 5월 달에 노동국 총판을 사임하면서 임시정부를 에서 나옵니다. 탈퇴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는 임시정부에 다시 들어가지 않는데, 이 시기 왜 그러냐면은, 이 시기 임시정부가 노선의 갈등, 이념의 갈등을 많이 겪어요. 특히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선임됐으면은 임지인 상해로 부임해서 행정 수반으로서 이제 임시정부를 잘 다스리고 또 독립운동을 영도해 나가야 되는데, 이분이 임지로 오지를 않는 거예요. 워싱턴에서 워싱턴 정가에서 상원의원, 하원의원, 또 국무부 이런 요인들을 만나고 그런 외교 활동을 하면서 임지로 오지 않으니까 여기는 항상 대통령이 없는 거예요. 수반이. 그러니까 이제 상해에서 불만이죠. 그래서 상해 임시의정원에서, 요즘 말로 하면 국회에서 임시 대통령 내도 촉구 결의안을 내요. 빨리 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왜 대통령이 임지를 버리고 왜 거기서만 있느냐. 빨리 와서 이제, 임시정부를 건설을 해야지. 거기에서만 활동하면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논의가 분분하고 하니까, 결국 1920년 12월 달에, 상해에 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사진도 있지만 도산 선생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다 아주 대대적인 환영회도 열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임시정부 요인들은 뭘 기대했냐면은, 단순히 이승만 대통령이 임지에 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임지에 오면은 이제 임시정부 행정부를 잘 거느리면서 독립운동을 활성화하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돈을 많이 갖고 올 줄 알았어요. 재정을, 임시정부. 그래서 임시정부가 이제 좀 도산 선생이 가져온 돈도 다 떨어졌고, 이제 또 레닌 자금은 또 이동희 선생님을 중심으로 쓰고 있고, 이제 3.1운동도 지난지 3.1운동 때는 우리가 곧 독립할 줄 알고 국내에서 자산가들도 독립운동 자금도 많이 지원해주고 그랬는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오히려 일본은 더 국제적으로 위상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국내에서도 좀 독립운동 자금도 많이 안 오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더 어렵게 됐죠. 임시정부가.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도산 선생의 일기 2년간 상해 시기 2년간 도산 선생이 쓴 일기를 보면은, 도산 선생의 일기의 대부분이 어떤 얘기냐면은 돈 주는 얘기입니다. 돈 받으러 오고 대감 선생, 어떤 선생 다 오면은 또 다 돈 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좀 어려웠던 시기인데, 그래서 당시에 상해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왔으니까 독립운동 자금도 많이 가져왔겠지. 그래서 좀 풀어서 우리도 이제 좀 독립운동도 이제 좀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니 그게 아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오셔갖고 정무도 잘 안 보고 자기들끼리 이제 이 기업화들 중심으로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사사건건 그 독립운동론을 놓고 국무총리하고 서로 논쟁을 하고 대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동희 선생은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무장투쟁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 이승만 대통령은 니 해봤지 않느냐. 1900 우리가 20년을 독립전쟁의 해로 삼아서 봉오동 전투, 청살리 전투 뭐 이거 다 해봤는데 그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 독립전쟁을 계속하기는 어렵다. 외교를 다시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동희 선생하고. 거기에 이제 중재를 도산 선생이 이제 중재를 하게 되는데, 이러다가 두 사람들이 다 성격이 불같으니까 먼저 이동희 선생이 국무총리, 나 이제 국무총리 안 하고 나가버렸어요. 나가서 뭐를 하냐면은 상해파 고려공산당을 만들어서 공산주의 운동을 이제 활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승만 대통령은 앉아서 이제 정무를 하고 뭐 그걸 국무총리를 또 다시 선임하고 이럴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그 기업파들하고 같이 댕기면서 그냥 뭐 그 여행이나 댕기고 소주 여행이나 다니고, 그리고 불만이 그 상해에서 또 더군다나 이제 의열단을 비롯한 젊은이들이 그 이승만 대통령이 1919년 약소 민족 그 회의 때, 소약국 민족 회의 때 뭐를 하려고 하냐면은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위임 통치청 우리를 일제로부터 한국을 독립시켜서 일정 기간 그 미국이 위임 통치를 해달라고 하는 위임 통치 청원한 일이 그게 이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재 신초 선생 같은 분은 이완용은 있는 나라나 팔아먹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있지도 않은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뭐 비판을 하고, 또 젊은 의열단 계열의 그 사람들은 그런 그 외교 중심 그리고 절대 독립이 아니라 이런 그 위임 통치를 주장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승만을 성토하기 위한 그 성토문을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신분도 느끼고 별로 여기 와서 하고 수반으로서 역할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뭘 하냐면은 상해로 이 고별 교서를 발표를 해갖고 이제 상해를 떠나겠다고 하는 고별 교서를 발표를 하고 5월 17일 날 발표를 하고 5월 말에 다시 그 하와이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3거두 중에서 도산 선생만 이렇게 남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산 선생이 이 입장도 곤란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자기가 바라던 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산 선생은 그 각지의 임시정부를 통합해서 통합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3고두 정치를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었었는데, 이게 3고두 정치가 이동희 선생도 나가고 이승만도 하와이로 돌아가 버리고 자기만 덩그러니 임시정부를 지키고 앉아 있을 수는 없다는. 그래서 그러면은 임시정부가 너무 허약하게 되고 임시정부가 정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임시정부를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명실상부한 독립운동 총괄 지도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다시 우리 국민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임시정부를
재조직하자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고별교서를 발표하기 직전에 그런 소문을 듣고 먼저 5월 11일 날 노동국 총판을 사임을 하고 이 임시정부를 탈퇴하면서 바로 그 탈퇴변을 그 연설을 하는데 뭐를 주장하냐면은 내가 이래서 탈퇴를 했다. 그래서 다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표기관이고 독립운동의 총괄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대표회의를 열어야 된다. 이걸 발의를 하는 거예요. 발의를 하는 겁니다.